해봅시다. 자, 공부할게요. 지금 요거 4회 1 요것도 보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2번의 정답은 3번, 자, 그리고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434 자, 다음 과학 1질문 130. 자, 과학 질문은 정답 1번에 3번, 1번에 3번. 자, 그 다음에 2번에 4번, 2번에 4번. 자, 그 다음에 3번에 2번. 자, 이 부분에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요, 여러분들, 과거에는 내용 확인, 내용 일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문학에서, 이제 비문학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내용 확인,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보기 내용이랑 결국은 저 앞에 나와 있는 지문 내용이랑 일치하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글 내용의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여기에 있는 선지를 대입해가지고 OX를 우리가 가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능 고3들 중에 정답률이 거의 한 30% 정도 나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요, 추론하는 겁니다. 자, 추론하는 거 플러스 우리는 그 외에 시험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과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게 난이도가 쉬울까요? 적절한 거 찾는 게 난이도가 쉬울까요? 난이도 쉬운 건 뭐가 더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적절한 거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지문을 잘 읽었을 수도 있는데 잘 못 읽을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지문을 잘못 읽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 빼고 나머지 4개는 뭐 하다는 거야?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잘못 읽었다 하더라도 잘못 읽은 내용을 문제를 풀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 하나당 우리는 문제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지문 하나당 문제가 여러 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나를 잘못 읽었다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은 걸 풀면서 내 지식을 수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수정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적절한 것 같은 경우에는 4개는 틀렸고 하나만 맞았다 보니까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걸 물어보잖아요. 그게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추론이라고 하는 게 뭔데? 유추하는 거, 알아내는 겁니다. 생각해서 알아내는 거야. 로는 뭔데?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해서 알아내는 겁니다. 글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 이런 데서 이제 정답률 한 30-40%대 나오는, 그러니까 절반의 학생도 맞추지 못하는 그런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로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여러 가지 좀 살펴보자면 19세기 과학자들은 자연에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하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건, 자, 잘 보세요. 19세기에 이거 표시 안 해도 돼요. 자, 19세기에 유럽의 과학자들은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꾸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네.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무슨 전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바뀐다라는 걸 알아야지 방법을 찾지. 맞죠? 바뀐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거야? 방법을 찾을 생각조차 못하지. 맞죠? 자, 그러니까 19세기 유럽 과학자들은 그러면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다, 몰랐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자, 19세기 과학자들은 자연에는 여러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글의 마지막 문단에도 또 나와 있었지. 자연의 여러 에너지. 맞죠? 자, 다음 이 문단. 산업혁명 당시에 열과 일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문제는 증기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다. 요거는 사실은 그 지문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맞죠? 지문에 그대로 있었어요. 자, 다음. 줄이 고안한 회전날개 실험의 업적은 열과 일 사이의 양적인 변환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과 일 사이의 양적인 변환관계라고 했는데 우리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건 이 에너지의 총량이 항상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양적인 변환관계라고 하는 건 총량 전체 양이 똑같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총량이 같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양적인 변환관계를 보여주는 거 역시 맞는 말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줄의 실험으로 연력학 법칙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전기기관의 발명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이 줄의 실험과 연력학 법칙은 서로 연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줄이 연력학 법칙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줄이 연력학 법칙에 영향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줄은 그냥 뭘 알고 싶었어? 이 움직임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한다? 열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추가 떨어진 만큼 열이 올라가더라. 그래서 그 관계를 밝히고 싶었던 거지,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뭔가 이제 식을 만들거나 하는 거랑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거까지만 보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아까 나눠줬던 저기 고전 지문들 있죠. 5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답이 나왔던 다른 문제들은 집에 가서 지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내가 썼던 답이랑 오답이랑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썼던 오답, 체크했던 오답이랑 그 다음에 정답이랑 비교하고 지문이랑 비교하면 나머지는 다 이제 내용을 일치시키면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전 문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한 페이지네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뭘 볼 거냐면 시조를 볼 건데요. 고전 이 문학의 형태 중에서 시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가까운 과거에 속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의 역사가 아주 긴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우리 민족 자체가 뭐 당군 할아버지 시절부터 생각해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세운 게 이제 뭐 고조선이라고 하잖아, 그치? 근데 고조선이 건국 시기가 언제입니까? 혹시 압니까? 고조선 건국 시기 모르나요?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 말은 숫자로 따지자면 대략적으로는 언제라는 거야? 마이너스 2333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뭐야? 2025년이잖아. 이거는 플러스잖아. 맞죠? 이 0년, 1년 요때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그 0년을 기준을 뭘로 삼는 거야? 뭘로 삼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를 기원전, 요때를 기원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기원전 2333년에 이제 그 고조선이 건국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우리 문화의 역사는 한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4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자, 4000년의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옛날에 고대가요를 배우게 될 건데, 이 고대가요는 고조선 시대의 고대가요부터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 그러니까 우리 문학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어요. 물론 그 중에서 남아있는 건 많이 없지, 자료는 많이 없어요. 아주 옛날 것들은 다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그게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우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와중에 이 조선시대라고 하는 건 조선이 언제 만들어졌어? 1300년대에 만들어졌잖아. 그치? 14세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사실은 우리 전체 역사에 비해서 요 600년은 그렇게까지 막 긴 세월은 아닙니다. 맞죠? 4000년 중에 600년이니까. 그래서 이 가까운 시기에 쓰였던 요 문학부터 우리가 그냥 맛보기로 한번 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시조를 들고 온 이유는요. 여러분들 시조를 지난 중간고사 때 한번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훈민. 그렇죠. 훈민가 기억납니까? 마을 사람들하고 옳은 일 하자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도 보면은 딱 세 줄이었다. 그치? 딱 이 세 줄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딱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또는 전달하고 싶은 정서를 전달하는 거.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학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조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적어줄게요. 시조. 자, 그래서 시조는요. 고려 말기. 고려시대 이후의 조선시대인 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고려에서 조선으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혹시 내가 역사 선생님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이 참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고려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죠? 이성계. 이성계가 고려시대 때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세웠다는 건 태어나자마자 한 살 때 세운 건 아닐 거 아니야. 맞지? 어른이 되고 나서 세운 걸 거 아니야. 그럼 어른 되기 전에는 무슨 시대야? 고려시대였을 거겠죠. 고려시대에는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장군이었습니다. 장군. 고려시대 장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그렇다고 칩시다. 자, 한반도입니다. 당시 수도는 어디였습니까? 개성. 개성이 고려의 수도였죠. 지금 이제 저기 북한 쪽. 맞죠? 자, 그래서 이 개성에서요. 어디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느냐? 이성계에게. 위안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게 요동을 정벌을 하라고 했어요. 요동이 어디냐면 여기 이제 북한 바로 밑지역, 중국 지역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를 좀 정벌해라. 여기 오랑캐들이 너무 많이 쳐들어온다. 이렇게 한 거야. 맞죠? 물론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이랑 똑같지 않았습니다. 한 여기까지 잘려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우리나라 형태 요 모양이 만들어진 건 조선 때 만들어진 거고. 자, 그래서 한 여기까지 잘려 있었거든, 고려가. 자, 그래서 여기를 좀 정벌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와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명령이 너무 이성계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가서 전쟁을 하면은 우리가 손실도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이 병사들의 사기도 너무 떨어져 있는데 강제로 가가지고 거기서 전쟁시키고 하면 사기가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 위화도에서 뭘 했습니까? 회군을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올라가다가 회군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개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왕권을 이제 본인이 가져오죠. 본인이 가져오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고려는 원래 나라의 종교가 뭐였냐면 불교였습니다. 불교. 그리고 고려가 처음 생겨나던 당시에 이 나라는 송나라였습니다. 자, 송나라였는데 송나라가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습니까? 원나라에 대해서 멸망했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원나라가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 원나라 민족이 바로 무슨 민족인데? 이 몽골 민족 아니야. 징기스칸. 맞죠? 자, 그래서 이 원나라가 지금 유럽을 다 제패했었죠. 그때 당시에. 유럽을 완전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반대쪽 유럽을 다 휩쓸었고 이쪽 방향도 휩쓸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중국 대륙 다 먹었고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침입을 한 거죠. 침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이 원나라와 몇 번 싸웁니까? 총 3번 싸웁니다. 맞죠? 1차 침입, 2차 침입 해가지고 마지막에 3번째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결국은 항복했죠. 항복하고 이제 원나라와 서로 이제 군신관계를 맺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군신관계를 맺었는데 이 원나라 이후에 또 무슨 나라가 이제 탄생합니까? 자, 중국 역사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3학년 올라가면 내가 중학생 2학년 때 배웠던 건데 수당송원 명청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국 나라의 순서죠.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맞죠? 자, 그래서 원나라 다음에 명나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명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요, 중국의 한족입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국 땅에 오래 살았던 민족이 있지. 그 사람들을 이제 중국 한족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시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 땅을 이제 가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중국 한족이라고 했습니다. 왕족이. 중국 땅에 아주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언제부터 살았느냐? 기원전부터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기원전에 이제 이 수당송원 명청이 있기 전 그때는 이제 초나라 한나라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위진남북조라고 해서 위나라 진나라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라고 해서 나라가 없이 나라가 있긴 한데 이 큰 중국 대륙이 요만한 나라도 한 수백 개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 이제 춘추전국 시대라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는 전쟁이 아주 많이 일어났겠지. 그래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 나왔던 유명한 이제 그 성인들,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아주 고대 인물들이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공자, 맹자, 고자, 노자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무슨 자자 붙이는 거 맞죠? 그 사람들이 실제 이름이 자가 아니고요.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뒤에 자자를 붙여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이 따르던 이제 이 학문이 바로 뭐였냐면 성리학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유교라고 하는. 그래서 이 중국의 민족이 다시 이제 여기에 힘을 가지게 되면서 이 유교 사상을 자신들의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던 겁니다. 유교 사상을 근본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던 원나라가 물러나고 이 선비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성리학과 유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를 지배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요즘 이거 힙하대 라고 이제 딱 그 유행이 생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유행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우리나라로 들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새롭게 생겨난 이 나라와 그 다음에 문화를 우리 쪽으로 들여와가지고 요거를 이제 삶의 근간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어요?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어떤 진보된 문화나 문물을 받아들여서 사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큰 것을 섬기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명나라 같은 큰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신진사대부라고 불렀어요. 이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었죠. 하여튼 자,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이 시조라고 하는 문학이 어떻게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시조라고 하는 건 항상 반드시 뭐랑 연결되냐면요, 유교와 연결됩니다. 왜냐면 중국으로부터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근데 중국의 형태를 그대로 우리가 다 그냥 가져오기만 한 건 아니고 우리 말에 맞게끔, 우리의 형식에 맞게끔, 우리의 표현 양식에 맞게끔 많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 시조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원래 가지고 있었느냐? 유교 정신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배웠던 훈민가 있지? 훈민가 역시 유교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유교 정신 중에서 이 공동체적, 그러니까 마을의 공동체적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 그래서 내 돈 다 내면은 뭐 해라. 네 돈도 좀 메워주고, 이웃들 돈도 좀 메워주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아라 라고 해서 이제 오는 길에 뭐도 따라가지고 똥잎 따가지고 누에도 좀 먹여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조선 초기에,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진 이 조선 초기에는 그래서 이 시조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 유교적 사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겠어? 좀 배운 사람들, 지식인들, 양반들, 선비들 이런 사람들이었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던 사람이 즐기던 문학이 시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점차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신분이 낮은 사람들 또는 부녀자들,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 속에 이 문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거는 배경 지식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고려 말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고려 말기부터 그러면 언제까지?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조 쓰는 사람 있어요. 시조로 증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쓰이고 있다. 근데 주로 아주 많이 쓰이던 시기는 언제나 조선시대입니다. 알겠죠?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조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보라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2학기 가면 2학기 다음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음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끊기는 리듬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쓰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마을 사람들아 옳은 일 하자쓰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음보가 구성이 되어 있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까마귀 눈비 맞아 휘는 듯 건노매라 이런 식으로 4개의 음보로 끊겨 있습니다. 또는 삼음보도 종류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조는 아니야. 시조는 무조건 사음보거든요. 시조는 사음보인데 삼음보의 율격이 느껴지는 다른 문학의 형태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김소월 시인의 시가 이제 삼음보에 해당하거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이 정도라. 이렇게 삼음보의 율격. 우리 민요에도 그런 게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이런 식으로 민요는 약간 삼음보의 구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자, 이 시조 같은 경우에는 사음보의 구성을 가지고 있다. 사음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장 6구의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3개의 장이라는 뜻인데 3개의 문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3개의 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3줄이에요. 3줄.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소의 3줄을 어떻게 불러요? 첫 줄을 초장, 두 번째 줄을 중장, 셋째 줄을 뭐라고 하는데 종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의 초장, 중장, 종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3장. 그 다음에 6구는 뭐냐면요. 자, 백설이 잦아진 고래 끊고 구름이 먹으다. 먹으다라고 하는 거 거친다라는 뜻이거든. 자, 다음 반가운 매화는 끊고 먹는 곳에 피었는 곳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서 총 3장 6구의 구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장 6구의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개까지 배웠겠다. 3개까지 하면 되겠다. 종장의 첫 음보. 아까 얘기했듯이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고칠 수리 있으랴 뭐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렇게 4개의 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요 첫 음보 있죠. 첫 음보 같은 경우에는 님 향한 이런 식으로 해서 3음절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게 약간 형태적인 그 특징이야. 특성.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석양에 이렇게 해가지고 3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보가. 그러니까 석양에 홀로 서 있어 갈고 몰라 하노라 라고 해서 지금 4음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리듬에는 항상 3개의 음절이 옵니다. 그래서 이걸 3음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것이 특징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넘어가서요.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일단 3개의 시조를 한번 배워볼 건데, 요거 3개 있죠? 하나, 둘 하고 나중에 뒤에 배우는 3번째 3개의 시조까지 해서요. 얘네들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단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시대적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단종이 어떤 왕인지 혹시 압니까? 단이 무슨 뜻이야? 짧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임금 생활을 아주 짧게 했던 왕이야. 왜 짧게 했을까요? 강제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과는 상관없이.
자, 그래서 그 여러분들 혹시 태정태세 문단세는 들어봤어요? 태정태세 문단세는 들어봤지? 태정태세 문단세 할 때 단이 단종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요거를 바탕으로 단종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세. 문단세잖아요. 단종의 아버지 누굽니까? 문단세의 문종입니다. 문종. 자, 그러면 태정태세 문단세잖아. 그럼 문종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세. 세뭐? 종. 맞습니다. 세종대왕입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못한 일이라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일만 하면서 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쉬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자식봉사가 잘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세종대왕의 아들인 문종이요, 건강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세종대왕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 이제 이 왕위를 다 하고 나서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습니다.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는데 문종이 이 12산난 아들을 둔 상태로 죽어버린 겁니다. 병으로 인해서. 몸이 굉장히 약했거든.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면서 이 12살짜리 아주 어린 세자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자, 그런데 이 단종은 그럼 자기가 혼자 뭘 할 수 있겠어? 12살인데 못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죠? 근데 이 단종이 왕이 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이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입니다. 근데 사실 수양대군이 원래는 이제 뭐 세자를 책봉하거나 할 때 왕이 될 왕자로서 좀 더 적합한 사람이었기는 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수양대군은 똑똑하기도 하고 체육도 잘하고 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덩치도 크고 무시무시한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세종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태종입니다. 태종. 이방원 들어봤지? 이제 이성계의 아들이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성계의 손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방원이 본인의 아버지인데 이방원이 사실은 진짜 극악무도 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은 사실은 이 무시무시한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위한 정치들을 많이 했던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이 무시무시했던 자기 아들을 왕으로 시키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수양대군이 아니라 문종에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 입장에서는 본인이 왕이 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겠지. 그런데 문종은 빨리 죽어. 12살 난 왕위에 올라앉아. 왕으로서 역할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습니다. 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을 때 이 수양대군의 모습을 굉장히 잘 표현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바로 관상이에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왜 수양대군 납시오 하면서 이렇게 그 더벅더벅 걸어와가지고 그 송강호 앞에 와가지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얘기하잖아. 그 짤 혹시 본 적 없나요? 영상 본 적 없어? 그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모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굉장히 수양대군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좀 이제 드러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서 왕위를 빼앗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뭐라고 하느냐?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필기를 좀 해야 될 걸.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있는데. 자, 그래서 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이제 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수양대군이 단종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할 때 수양대군을 말리려는 사람들과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면 세종대왕이 워낙에 뛰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이 세종을 따르던 신하들이 그대로 그냥 계속 그 신하로 있었거든. 세종보다 어린 신하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럼 세종보다 어린 신하는 문종이 금방 죽었기 때문에 문종, 단종 때까지 계속 신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양대군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수양대군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돼요. 그래서
당시 굉장히 이 정치 상황이 무시무시했다고 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상황이 좀 벌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단종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6명의 신하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신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죽은 6명의 신하들이라는 뜻입니다. 죽은 6명의 신하들. 자, 그래서 이 6명의 신하들의 대부분이 원래 세종을 따르던 지편전 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편전 학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신하로서 나라를 좀 이제 운영하는 이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 근데 끝까지 내가 원래 섬기던 왕조를 끝까지 섬기면서 나는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의 이 충성심과 절개와 지조를 끝까지 지키면서 이 수양대군에게 죽음을 맞이했던 6명의 신하들을 우리는 사육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읽은 것들은 전부 다 이런 이제 그 사육신들의 이야기를 좀 이제 담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머그다. 아, 참, 요것도 알아야 돼.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요 시대적 배경은 요 밑에 거고요. 요 위에 있는 시대적 배경은 또 무슨 시대적 배경이냐면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미안합니다. 요거 먼저 얘기했어야 되는데, 자,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성계가 유아도를 회군해가지고 다시 개성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왕권을 차지했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사실은 이 이성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당시에는 그때 고려 말이었기 때문에 고려가 사회가 굉장히 부패했거든. 그래서 사회가 좀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무너져 가던 이 고려라고 하는 국가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고려의 충성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조선이라는 나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표적으로 이성계, 정도전 이런 사람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새 사회를 만들자,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제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계속 밀어붙이는 사람이었다면, 대표적으로 정몽주 이런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요 망해가던 고려를 그래도 끝까지 나는 이 고려의 신하이기 때문에 조선의 신하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다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이색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 고려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거야. 왜냐면 그때 당시에 고려 왕조가 한 500년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역사를 배우면서 사실은 고려 왕조 500년, 조선 왕조 500년, 뭐 신라는 훨씬 더 길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보통 나라 세워지면 그 정도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생각해보면 이 500년 동안, 그때 수명도 짧았잖아. 심지어 뭐 한 50살, 60살 되면 다 죽었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 50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고려라는 나라가 벌써 이렇게 허무하게 멸망해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가진 상태였습니다. 그 마음으로 이제 이 시조를 이제 읊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백설이 잦아진 꼴에 구름이 머그래라 라고 해서요. 자, 백설은 무슨 뜻입니까? 흰 눈이라는 뜻입니다. 맞죠? 자, 잦아진 꼴에라고 되어 있는데, 잦아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녹아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밑에 나와있죠. 구름이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머흐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거칠다, 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머흐다.
자, 그 다음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끊어서 한번 읽어보자면 백설이 자자식골에 구름이 머그다 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골은 골짜기를 말합니다. 골짜기. 자, 이 골짜기에 눈이 막 내려있으면은 아주 하얀색으로 덮여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얘네들이 다 걷어졌다는 건 날씨가 좀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맞죠?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이제 봄이 오려고 해. 자, 그래서 이 골짜기에 이제 눈들이 다 녹았어. 이제 추운 게 좀 사라지고 있는데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야? 구름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골짜기에. 실제로 이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그렇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구름이 가득 차 있으면 내 시야가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야를 다 가리고 있는 이제 내가 앞을 못 보게 만드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거는 화자 입장에서는 뭐에 해당하냐면 이 방해물에 해당합니다. 왜냐면 시야가 안 보여. 그런데 화자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가운 매화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매화가 언제 피냐면요, 초봄에 핍니다. 그래서 다른 식물들, 다른 꽃들은, 봄에 피는 꽃들은 눈이 다 녹고 완전히 따뜻해져야 피어나잖아, 4월 달에. 그런데 매화는요, 거의 한 2월 말 3월 초, 아직 추워가지고 우리 패딩 입고 있을 때 그때 피어납니다. 그래서 눈이 다 녹지도 않았는데 그 눈을 뚫고 피어나는 게 매화거든요. 그래서 이 매화를 그때 당시에 시조를 쓰던 사대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굉장히 지조 있고 절개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필 때 피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진취적으로 눈을 뚫고 나오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 굉장한 지조와 절개, 뚝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화를 굉장히 많이 좋아했는데요. 자,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 지금 화자가 매화를 어떻게 여기고 있어?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매화를 반가워하고 있는데 어느 곳에 피었는지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화자랑 매화가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게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자 역시 뭘 가지고 있어? 매화처럼 지조와 뭐 절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조와 절개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백설이 자자식골에 구름이 머그다라고 하는 게 당시 고려의 상황입니다. 이 고려, 그 구름이 머그다라고 하는 건 나는 지금 고려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데 고려의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뭐하다? 아주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시의 상황이 이제 좀 힙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조선 쪽으로 넘어가려는 게 이성계 쪽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여튼 그래서요, 어느 곳에 피었는고 라고 하면서 매화를 찾으려고 하는 건 나의 충성심의 변화가 없다.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나라는 점점 어떻게 해가? 망해가.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 망했어. 맞지? 나라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석양이라고 하는 건, 석양이 뭡니까? 해가 지는 걸 석양이라고 하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거 해질녘이겠다, 그쵸? 그러면 해는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 져버리겠네, 맞죠? 해가 지는 거는 한 나라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거랑 좀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석양해라고 하는 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자, 그런데 화자는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이 해가 져가는 상황에 홀로 서 있습니다. 홀로 서 있어요. 홀로 서 있어. 갈 곳 몰라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성심의 변화도 없어. 그런 고려를 여전히 사랑해. 그런데 나라는 지금 뭐 했어? 망했어. 나 어디로 가야 해? 라고 하는 이 망해버린 나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탄, 이런 감정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충성심이나 마음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지 않은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가운 야는 어느 곳에 피었는가? 자, 석양이 홀로 서 있어 갈 곳을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요 문장입니다. 자, 다음 까마귀 눈비맞아. 자, 요거는 아까 쌤이 얘기했던 요 시대적 배경 있죠. 단종을 배경으로 한 요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역시 자 봐봐. 지금 문종, 단종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사육신들은 끝까지 충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양대군 쪽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수양대군이 좋아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요. 싫어 죽겠는데 입 꼭 다물고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은 입 한번 잘못 걸리면 바로 그냥 죽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자신의 충성심을 지킨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박팽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세종대왕이 아꼈던 지편전 학자인의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까마귀 눈비맞아 희느듯 겁노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까마귀가 눈비를 맞았어. 그러니까 눈과 비가 섞여서 내리는 걸 막 맞았어. 그러면은 까마귀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좀 허여멀건해지겠지. 맞죠? 까마귀는 원래 새까맣잖아. 그쵸? 새까만데 겉에 약간 희끗희끗한 게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니야. 눈들을 맞았으니까. 맞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휜 듯 까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휘기도 하고 좀 까맣기도 한 거야. 그래서 얘가 지금 정확한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거야. 까마면 까맣고 흰색이면 흰색이지.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까마귀라고 하는 건 시꺼먼 속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꺼먼 놈들을 말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속이 시꺼먼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겠어? 이 변심한 신하들이겠지. 이 사육신들 입장에서 배신자들. 맞죠? 수양대군 쪽으로 붙은 매신자들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겠지. 왜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까지 했냐면요. 단종을 처음에는 이 수양대군이 단종을 처음에 죽인 게 아니고 바로 죽이면 좀 너무 그렇잖아. 자기 조카인데. 맞지? 근데 단종 입장에서 수양대군은 자기 삼촌입니다. 맞잖아. 그러니까 삼촌이 조카를 바로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리냐면 유배를 보내버리거든요. 저기 땅끝으로.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도 죽여요. 근데 유배를 보내니까 단종은 아직 살아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냐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 자, 그래서 이 단종 이 복위라고 하는 건 원래 위치를 되찾는 걸 복위라고 한다, 그렇지? 자, 그래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종 복위 운동을 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까마귀 같은 신하들 속이 시꺼매가지고 저기 그 변신해버린 저기 배신해버린 이 사람들을 나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종이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자, 야광명월은 밤인 듯 어두우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는 뭔데? 이래서 여러분들 중학생 때 한문을 이를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혹시 뭐 찔린 사람 있습니까? 등비 어떻게 되시죠? 자, 야는 뭘 뜻합니까? 밤을 뜻합니다. 맞죠? 광은 뭘 뜻해요? 빛을 뜻하죠. 명은 무슨 뜻? 뭘 뜻해요? 밝음. 모르면 적으세요. 월은 달을 뜻하죠.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자, 쭉 읽으면 무슨 뜻입니까? 밤에 빛나는 아주 밝은 달빛을 말합니다. 알겠죠? 아주 투명하고 은은하고 밝은 달빛이겠다, 맞지?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야광명월은 밤인들 어두우랴라고 물어보듯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물어보는 거야?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법을 뭐라고 합니까?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밤인들 어두우냐라고 하는 건 어둡겠냐 이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어둡지 않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이 밝은 달빛은 밤에는 어둡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밝은 야광 명월이 바로 뭔데? 이 단종 보기운동 가던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육신들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하는 거죠. 본인들. 그러니까 까마귀는 눈비 맞아가지고 이 흰색도 가지고 있고 검은색도 가지고 있고 저 속내도 안 보이는 저런 놈들. 근데 우리는 아주 순수하고 밝게 빛나는 달빛이야. 그래서 아무리 새까만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은색의, 그러니까 하얀 아주 밝은 달빛을 우리는 항상 뿜어내. 마치 야광 명월처럼. 자, 그래서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라고 하는데 이 님은 그러면 당연히 누구였어? 단종이겠지. 자, 그래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 요게 뭡니까? 누구를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뜻하죠. 한자 그대로 하면 한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 편자. 단이 뭔데? 붉을 단자. 자, 그래서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의역하면은 이제 누구 어떤 대상을 향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그래서 님을 향한 일편단심이야. 지금 고칠 줄이 있으랴 내가 고칠 일이 있겠냐? 없다는 거지. 맞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야? 서리법. 자, 그러니까 나는 뭐 하겠다? 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변화시키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까마귀 눈이 맞아 흉하면서 검었구나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작품 고우리 요거까지 하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내용 우리 진도 못 나갔는데 요거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들고 오세요. 그리고 요거 숙제로 풀어가지고 멘토 시간에 들고 오세요. 알겠지? 매기고 틀린 거 쌤한테 점검 받으세요. 알겠지? 그리고 그 다음 거는 또 토요일 와가지고 다음 주 진도 나가고. 알겠죠? 자, 다음 볼게요. 수양산 바라보면 이제를 하나 놓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까지 다 해야 집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수양산이라고 하는데 이 수양산이 뭐냐면요. 또 이 배기와 숙제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홈워크 숙제 아니고요. 중국의 고대에 은나라에 배기와 숙제라고 하는 신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신화가 있었는데 이 은나라 역시 망해가지고 뭐가 됐냐면요. 주나라가 됐어요. 근데 이 나라가 같은 땅 안에서 변하면요. 사실은 그 원래 있던 신하들은 대부분 그냥 그 변한 나라의 신하들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뭐 정권 바뀐다고 공무원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 그럼 비슷하지. 맞죠? 자, 그래서 이 신하들도 대부분 넘어가는데 이 배기와 숙제는요. 나는 은나라 신하지 주나라 신하는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은나라에 대한 끝까지 충성을 맹세하면서 주나라의 월급은 받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주나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냐면요. 이 사람들이 수양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고사, 중국 고사, 옛날 이야기죠. 중국 고사에 따르면 이제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으면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상문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박백년 친구거든요. 그래서 사육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수양대군, 그러니까 계유정난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낼 때 요거를 이제 예시로 들고 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은나라에서 주나라로 넘어갈 때 월급 안 받고 나는 수양산 들어가서 절대 이제 받지 않을 거야. 나는 주나라의 신하가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양산이라는 건 사실은 중국에 있는 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양산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화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양산 바라보면서 이제를 한하무라라고 합니다. 이 한은 원망한다라는 뜻입니다. 백이랑 숙제는 그러면 성상문이 이 화자가 좋아해야 되는 사람 아니야? 왜 원망할까요?
왜 원망할까요? 자, 궁금하죠? 자, 그 다음에 그 많고 많은 산 중에서 왜 수양산을 가져왔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수양대군 너 들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하랑 왕은 아예 그냥 이 족속 자체가 다른 족속이야. 신하가 왕한테 대드는 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왕이든 왕자든 다 마찬가지야. 수양대군은 왕자긴 하지만 맞죠? 근데 이 지금 너 들으라고 그냥 수양산이라고 딱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이 성사문이랑 바뀌면은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제 수양대군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도 신하였을 거 아니야. 안 내쫓았거든 수양대군이. 왜냐면 그 신하들 다 내쫓으면 신하로 뽑을 사람들이 없었어.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을 안 내쫓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면은 이제 막 그 문서를 써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 서명도 하고 도장도 찍을 거 아니야. 그 이제 그 문서를 쓸 때요 왕한테 올리는 거니까 그 왕을 표현하는 한자들이나 이런 표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절대로 그 한자를 안 썼대요. 왕이라고 안 쓰고요. 대신 뭐 전화라고 안 쓰고 대신에 그 왕 뭐 한자를 표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거기다가 점 하나 찍어가지고 다른 한자로 표현했대요. 그 정도로 충성심이 강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원망한다. 그다음 빠르게 할게요. 줄여 죽을 찐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굶주려 죽을 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을지 언정 이 말입니다. 앞에 보세요. 굶어 죽을지 언정. 이 채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물 캐는 걸 뜻합니다. 나물이나 캐 먹어야 되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이재를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야. 충성심을 지켰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하고 있어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푸세의 것인들이라고 하는데 푸세의 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푸성귀, 그러니까 풀떼기. 아무리 산에 있는 풀떼기, 고사리지만 그거 네 땅에 났더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누구 땅에 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라가 변했잖아. 그러니까 그 땅 누구 땅이야? 주나라 땅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화자는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야, 이제 니네 그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캐먹었는데 그 누구 땅에서 난 거야? 주나라 땅에서 난 거 아니야? 만약에 나였으면 고사리도 안 캐먹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유교 사회에서 이제는요 원래는 칭찬의 대상입니다. 따르고 싶은 대상이야. 왜냐면 이 충성과 절개를 상징하는 인물이거든. 맞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비난함으로써 이 화자의 충성심을요 더 강조하는 표현인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래 칭찬받아야 마땅할 사람을 비난하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심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성심이. 그게 무슨 말이야? 수양대군 따를 거다 안 따를 거다? 죽어도 안 따를 거다.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안 따를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작품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숙제 하고요. 뒤에 답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고 이제 문제 풀고 매겨서 틀린 거는 멘토 시간에 점검 받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멘토 때 그 여러분들 그 독해나 문학 교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들고 와야 돼요.